네,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석우와 황태순의 폴리토크. 예, 오늘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요즘 뭐 방송에서 맹활약 여전히 하고 계시는 황태순 위원 오늘 또 다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예, 국장님, 예. 우리도 너무 맨날 밋밋해요. 그 오프닝이. 오프닝이? 예를 들면 이석우, 황태순의 폴리토크. 토크. 앞으로 그러면 오프닝은 하세요 이제 앞으로. 이석우, 황태순의 폴리토크. 2013년 1월 17일 드디어 목요일 폴리토크의 세상이 열립니다. 우와. 자, 자, 오늘 예.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 정부 조직 개편과 과연 총리감은 어떤 인물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총리. 안 그래도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중앙일보죠. 중앙일보 보니까 박근혜 당선인 측에서 오리 이원익, 그 옛날 그 광해군 때, 네. 그다음에 인조 반정 이후에 영의정을 했던 오리 이원익 같이 청렴 결백하고 행정에 능한 재산감을 찾는다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보셨어요? 그 기사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뭐 필요하죠. 예, 그런 인물이. 예. 그래서 초대 총리감 그런 분 되실지. 그래서 지금 뭐 나오는 인물이 자꾸 이제 새로 나오고 있더구만요. 아마 이게 지금 깜깜이 인사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번 총리 인선은 뭐 일부러 흘리는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론에서 계속 나오는 인물들을 오히려 주의 깊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까지 보면 인수위원 뽑을 때는 깜깜이 인사했는데 예. 막상 총리 얘기를 총리는 보니까 뭐 조무죄 대법관. 최근에는 조무제 대법관 이야기까지 그다음에 나오더구만요. 한번 읊어주실래요? 뭐저 하도 많아갖고 요즘 막 나오는 사람들이 뭐 전에는 모경준 대법관 이야기도 예. 나왔죠. 그다음에 김종인, 뭐 김종인, 김광두, 뭐 조순형 칠선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미스터 쓴소리. 가장 초기에 나왔던 인물은 이제 뭐 한강욱 국민대통합위원장이 예, 호남 인물 이렇게 이야기 나왔고 또 한화갑시 얘기도 나왔죠. 한화갑시 얘기도 초창기에 나왔고 예. 그다음 중간쯤에는 지금 경제부총리 때문에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는데 경제를 잘하는 총리 뭐 이래서 뭐 진영 그다음에 강봉균 이런 인물도 예. 나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또 여성 총리로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그분의 그 부군이 강지원.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왔었죠. 한 5만 표 얻으셨습니다. 예. 뭐 그런 분들 지금 쭉 거론되고 있는데 뭐 어떤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말을 흘려서 흘려서 한 건지 자연스럽게 나온 건지 모르지만 뭐 이런 거는 또 괜찮은 것도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중앙일보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은 인수위 측, 즉 당선인 측에서 오리 이원익 재산 오리 이원익 재산 같은 영의정을 갖다 구한다 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흘린 거 아니에요? 언론 플레이죠 일종의. 그런 면에서는 아까 우리 저 국장님 말씀대로 초기에는 너무나 보면은 뭐 밀봉 인사다, 밀실 인사다, 깜깜이 인사다 그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 많은 이제 질타도 받았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많은 기준을 갖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오리 이원익이라는 사람 같이 무슨 청렴하고 행정에 능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덕망이 있는. 왜냐하면 이 있어요. 광해군 이제 인조 반정이 나서 이제 광해군을 물리치고 이제 보면 그 당시 귀양살이가 있던 그 이제 오리 그분이 이제 뭐 꽥꽥 오리가 아니라 호가 오리예요. 호가 오리입니다. 예. 오리 그 이제 이원익 재상을 갖다가 다시 이제 모시고 오니까 그 당시 저 도성에 백성들이 다 나가서 오리대가 모신다고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니까 당시 인조 반정의 그 주체 세력들도 서인 그룹이니까 뭔가 남인과 어떤 북인 쪽에 있던 광해군 세력을 몰아내고 민심이 흉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민 대통합. 그다음에 덕망이 있는 인사인 아주 당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던 오리 이원익을 갖다가 영의정으로 앉혔다.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기준, 그러니까 청렴 결백하고 도덕성을 얘기하는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다음에 오리 이원익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게 키가 5척이었는데 자가만 했답니다. 근데 그 행정에 그렇게 능했대요. 그러니까 행정이 능하고 덕망이 있는. 그 기준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라도 제시하는 것이 좀 긍정적인 것 아닌가 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책임 총리제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외치라든지 국정 전반적인 상황 점검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훨씬 효율적으로 나라 전체를 잘 운영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총리가 지금 오리 이원익 같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차자만 치고 그분이 그렇게만 되기만 한다면 나라 운영하는 데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고 큰데 그 부분 한 부분을 잘 맡아가지고 이 국정 특히 이게 국가 내치 부분을 잘 해주면 조정을 잘 해주면 우리가 지금 이 한반도가 우선 나라가 잘 국가 운영이 잘 돼야 되지만 또 해외하고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부분 특히 외교 안보 부분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챙기고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책임 총리 이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말씀한 이런 인물이라면 행정까지 달인이라면 책임 총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 내각을 이끌어가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김황식 현 총리 41대 총리입니다만 김황식 총리 같은 경우가 역대 세 번째 장수 총리입니다 지금. 네. 2년 3개월을 좀 넘어가고 2년 4개월을 좀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역대 최장수 총리는 이제 정일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정일권 총리. 그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총리란 김종필 총리가 장수 총리고. 네. 2년 4개월은 1988년 노태우 정부 즉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출범한 이래로는 최장수 총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김황식 총리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총리로 생각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 당시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갖다가 총리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세워서 국회 청문회 올렸습니다만 결국 낙마하고 말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이명박 대통령으로 봐서는 그 당시 다급한 상황에서 감사원장을 지나신 감사원장이던 김황식 총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뭐 급한 대로 일단 갖다 썼는데 이게 지금 보면 평가 공무원 세계의 평가는 역대 최고의 명재상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우선 대법관 출신으로서 법치에 대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원이라는 방대한 조직을 갖다가 관장하면서 조직 장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각 부처 장관들이 서로 간에 이견이 생기고 의견이 충돌할 때도 그거 다 조율 조정 그렇게 조용한 가운데 잘해요. 사실 보면은 그거는 사실 박근혜 당선인도 그 김황식 총리한테 고마움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를 굉장히 못하지 않았어요. 네. 못하는 가운데도 우리 곰곰이 생각하면 행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행정부가 어디 흔들리거나 행정부가 우왕좌왕하거나 한 적은 없고 나름대로 챙길 거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최근에도 보니까 그 조그만 가십이 하나 났던데 지금 퇴임을 갖다 이제 한 1개월 앞둔 김황식 총리가 마지막으로 챙긴 것이 뭐냐니까 문화재 발굴 그 보호와 관련된 법이래요. 이게 뭐냐니 이렇답니다. 지금 저도 경주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재작년에 경주에서 집이 좀 좁아. 집 털을 넓히려고 땅을 파다 보니까 사금파리가 나왔어. 그러면 얼른 덮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신고를 하면은 이 발굴 비용 몽땅 주인이 내야 되고 발굴된 결과물은 국가가 갖고 간답니다. 망한대요. 근데 그런 부조리 된 것을 그런 불합리한 규정을 바꿔서 앞으로 최소한 발굴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해 준다는 그런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퇴임을 앞둔 그 김황식 총리가 마지막까지도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챙겨 나가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어느 분이 총리가 되실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규범과 모범으로 삼아야 될 그런 모델이 아닌가. 오늘 저 김황식 총리를 저는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김황식 총리가 이제 바로 내치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역할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철학, 그다음에 국정의 어떤 중점 방향 이 부분을 총리가 잘 받아가지고 그것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좀 총리가 더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부각이 될 수 있을 텐데, 다만 이게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후반기 말미가면서 사실 뭐 국정 운영 방향이나 철학도 사실 내세우기 어려웠으니까 그냥 행정이 무난하게 진행되는 역할에 어떻게 보면은 아쉽게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김황식 총리가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누구냐 그리고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 운영 방향과 그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이 김학의 총리 같은 분들은 더 잘할 수도 있는데 뭐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앞으로 나올 분들은 이제 이런 모델에다가 또 뭐 조금 더 플러스 되면 좋겠죠. 뭐 여러 가지 조금 더 청렴도 조금 더 하고 행정도 조금 더 잘하고 등방도 좀 더 있고 뭐 이런 인물이면 좋겠는데 지금 거의 공개적으로 지금 현 박당선인 측에서 찾고 있으니까 아마 뭐 총리는 잘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늦어도 아마 이번 주말 일요일 정도에는 발표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니까 네네. 벌써 20일 아닙니까? 이번 주말이면은 20일이고 총리를 갖다 해야지. 그다음에 총리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분 국회에다가 이제 인사청문회 정확히 하면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명에 헌법에 따라서 그래서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면은 인사청문회 거쳐서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죠.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치고 또 한쪽 이렇게 사람을 고르는 가운데 또 정부 조직 개편안 지금 오늘 주제입니다만은 이제 1월 15일 날 발표됐던 정부 조직 개편안을 갖다가 이제 오늘 내일 또 여당 야당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가운데 아마 1월 20일 경이면은 24일부터가 지금 임시국회가 열리니까 예, 법안을 갖다 의원 입법으로 21일 경에 아마 제출할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다음 주 정도면 좀 정부 조직 개편안 해서 국회에서 이제 심의 논의 아마 이번에 뭐 야당도 조금 벼르고 있어요. 벼르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과되고 나면은 2월 초 정도 돼서 국무총리 뽑히고 국무총리가 이제 임명 동의가 되고 그 이후에 정부 조직 개편도 완성이 되면은 17부 3처 17청 중에서 17부 장관 즉 국무위원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이른바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할 겁니다. 뭐 그걸 갖다 배수로 할지 삼배수로 할지 단독으로 할지 모르겠으나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 선거 기간 내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약을 했거든요. 보면은 국무총리에게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임명 제청권이라든가 해임 건의권, 그다음에 대통령이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그런 어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은 최소한 지켜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청할 거고 그러면 또 각 17부 장관에 대한 각 상임위별로 보면은 인사 청문이 있어야 돼요. 그 인사 청문에서 또 낙마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무난히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것이 2월 한 15일에서 2월 17일 거기다 마침 이번에 2월 10일이 설 연휴거든요. 3일 동안 2월 중하순 중순까지는 모든 것이 끝나야지 2월 25일 날 박근혜 정부가 바로 스타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과거와 같이 일단 대통령은 뭐 A 대통령인데 국무총리는 전 정권에서 뽑은 국무총리로 장관도 보면 새로 장차관이 심지어는 2달, 3달 동안 지난 대통령 뽑아놓은 장차관이 2달, 3달 동안 계속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었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해야 되고 지금 그 총리가 이제 장관 제청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당선인 비서실쪽하고 좀 협의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서 좀 해야지. 총리가 그 많은 그 방대한 장관 후보군을 총리가 다 단독으로 다 추려낼 수 있을까요? 좀 사실은 어렵죠. 사실은 어려운데 저는 앞으로 이제 국무총리가 제대로 힘을 쓰려면 역대 봤을 때 국무총리의 적은 그러니까 우리 흔히 빅3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있으면 빅3가 있습니다. 빅3가 누구냐니까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이 세 사람이 결국은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을 받쳐주고 있는 세 힘이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즉 국정원장은 조금 떨어집니다만은 비서실장과 국무총리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바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이 강하면요 국무총리 바보 됩니다. 지금 또 나름대로 청와대 비서실이 보면 자기 어떻게 보면 보좌 업무에만 국한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하금열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좀 조용한 분이죠. 하금열 비서실장에 이달곤 정무수석에 그다음에 최금락 그 홍보수석 이런 조용한 분들이 청와대에서 최소한의 어떤 보좌 업무만 하니까 나름대로 김항식 총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의 권한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박 당선인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인선하면서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청와대 비서실은 정말 비서실 그 고유의 기능을 하는 비서실이 권력을 행사해서 각 부처를 사실상 통할하는 사실상 총리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가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에서도 최근 비서실 조직은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그랬거든요. 다 비서실의 비서실장 그다음에 수석들이 사실상 각 부처를 다 뭐 지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선하게 부처를 지휘하는 거죠. 뭐 경제 그런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아마 박 당선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박 당선인이 그동안에 쭉 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거쳐오면서 당 대표하고 국회의원 해오면서 그 보좌진 운영하는 거 보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보좌진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그 안에서 실무적으로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러나 권한 행사는 아니고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뭐 나름대로 물색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대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본 기초 조사 자료를 많이 해갖고 올리는 그런 형태이고 그 보좌진이 실제로 뭐 사람을 어떻게 뭐 청거해서 쓰도록 한다든지 이런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지 않았나 이런 점에서 이번 청와대 비서실도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 어떤 뭐 수석 비서관이 됐든 비서들이 됐든 그렇게 뭐가 이렇게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실제로 말도 좀 그게 바로 지금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의 배경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그건 그렇게 될 것 같고 그건 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보면은 이제 거기서 사실 약간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 미리 좀 너무 기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총리를 믿고 장관을 믿고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간섭을 안 하면 괜찮은데 또 그게 그렇지 않은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역대 청와대가 원체 힘을 갖다가 이런 컨트롤 타워로서 지나치게 권한을 행사해오다 보니까 국무회의나 차관회의에서 부처끼리 조정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좀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국무회의 시행령에 따라서 운영 규칙에 따라서 국무회의에 올라갈 심의는 차관회의를 거쳐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차관에서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쪽 A 부처 차관, 예를 들면 환경부 차관하고 기재부 차관하고 건교부 차관이 싸웁니다. 조정이 안 된대. 그럼 너희들끼리 조정하라. 그러면 그걸 어디서 조정해 줘야 되니까 사실은 국무총리실 국무실장이 조정을 해줘야 돼. 국무실장이 옛날에 했죠. 예, 조정을 해주는데 국무실장도 보면 완업 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기서 그 결국 겨우 마지막에 할 수 없이 그러면 청와대 경제수석이 나와서 조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은 각자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서 목소리 높이고 어떤 조종자 역할로서의 총리실에 대해서는 좀 우습게 하는 기존 공무원들의 관행도 문제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뼛속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당선인이 아무리 청와대를 갖다 작은 청와대를 운영하려 해도 그런 식으로 공무원 세계에서 최종적으로 청와대만 쳐다보기 시작하면 청와대의 힘이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최근에 보니까 김병준 그 정책실장했던 그분이 어느 프로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군요. 막상 자기 정책실장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실장 맡아서 장관들한테도 업무 조정하라 할 때 못하더라는 거예요. 국무회에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문제가 생겨서 자, 이 어느 부처가 담당할 겁니까? 서로가 장관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청와대에서 이거는 이 부처에서 주로 하고 B 부처에서 보조를 해라.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 세계도 문제고 두 번째는 사실은 박근혜 당선인의 퍼스널리티에도 우리 약간의 미리 뭐 예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니까 박근혜 당선인이 사실은 행정을 잘 모르세요. 정치는 잘하는데 정치는 잘하는 행정을 모르세요. 실제 행정은 안 해봤죠. 안 해봤거든요. 뭐 우리 맨날 우스갯 얘기로 면서기도 한 번 안 해봤거든요. 면서기를 제가 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밖에서 정치라는 것은 질타하고 견제하는 능력은 탁월할지 모르겠으나 언론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언론인도 보면 간섭하고 비판은 잘하죠. 막상 네 한번 해봐 쉽지 않습니다. 그거 보면 남마같이 얽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시 가까운 청와대 내 비서실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왜냐니까 권력 만고불변의 철칙인 게 권력의 크기는 최집권자의 거리와 반비례한다는 것은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거든요. 뭐 아무래도 급한데 어느 장관한테 물어서 그것도 장관 세종시에가 있는 장관한테 물어갖고 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옆에 비서실에 있는 경제수석한테 묻는 게 빠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청와대에서 권력이 강화될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총리가 좀 행정을 정말 잘하는 총리, 또 마치 이번에 부총리제도 신설하지 않았어요? 예. 부총리에게는 경제부문을 총괄하는 사람이 권한과 책임과 권력을 동시에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부총리도 지금 이제 경제의 전반에 관한 어떤 컨트롤을 잘 하도록 하려면 실질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의 뜻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받고 잘 소화를 해내야 될 것 같고, 총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총리의 어떤 독대, 이게 좀 자주 필요하지 않을까. 옛날에 그렇게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뜻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그래서 행정을 잘하는 총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행정은 대통령이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뜻을 행정에서 실제로 풀어내고 조정해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하게 뭔가를 하려면 대통령의 뜻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는 대통령이 그렇죠. 또 나중에 뒤에서 조용하게 밀어주거나 총리가 책임지고 잘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총리가 책임 총리를 하려면 좀 자주 만나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자주 만나고, 비서실은 그런 걸 보면서 그때그때 그 두 분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게끔 하는 그런 역할, 연락관 업무에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되고, 비서실이 뭐 중간에 나서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저렇게 한다든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하면 지금 취지에 맞지 않겠나. 뭐 옛날에 뭐 책임 총리제 한 적은 있긴 있죠. 사실상의 책임 총리, 뭐 DJP 정권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국무총리,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이해찬 국무총리, 상당한 그 권한을 가지고 소신 있게 할 수가 있었는데, 뭐 그때도 대전제는 대통령과 총리 간의 국정 철학과 운영 방향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게 잘 돼야 되는데, 초기 김대중, 김종필은 나중에 가서는 그게 어그러져 버렸죠. 어그러졌고, 뭐 이해찬 총리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념이나 철학이 좀 비슷했기 때문에 뭐 비교적인 순항은 하긴 한 경우인데, 하여튼 그런 모델들을 잘 보면서 대통령과 새로 나오는 총리는 끊임없이 그 어떤 의사소통과 이 국정 방향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잘하고 잘 정해놓고, 그 다음에 총리는 그것에 따라서 권한과 소신을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이런 형태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 특히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총리는, 특히 초대 총리는 박근혜 당선인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소신과 원칙의 정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왜 우리가 빛과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소신과 원칙이라는 그런 빛 뒤에는 이른바 불통과 독선이라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보면 최근에도 1월 7일이던가요. 보면 인수위 위원회 전체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내가 공약을 갖다 발표할 때는 공약을 만든 분들에게 그분들이 피곤할 정도로 따지고 또 따졌다. 그러니까 내가 다 따져 물은 거니까 틀림없다. 이야기니까 그걸 다, 아니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공무원 세계에서는요,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와 이와 같은 애로사항이 있고요, 돈이 만큼 모자랍니다 라고 설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초대 총리는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당선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즉 박근혜 대통령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향하는 정치 철학과 비전과 소신과 원칙을 다 이해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현실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교량 역할도, 즉 뛰어난 설득력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초대 총리의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과거 DJP 같은 데도 사실은 김종필 총리가 사실 공동 주주입니다. 대통령과 거의 같았어요, 힘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당시 비서실장인 김중건 비서실장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김종필 총리를 잘 보조하면서도, 대통령 잘 보조하고
그다음에 총리도 잘 모셨다고 그래요. 모시면서도 그분이 잘 조금만 틀면은 대통령과 총리 간의 사이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최소한 총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주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예전에 보면 박정희 전두환, 특히 전두환 때가 우리 전두환 노태우 때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그때는 아까 3대 권력 기관이 아니라 4대 권력 기관이었어요. 어떻게 되냐? 자, 국무총리, 당 대표. 그때는 대통령이 당 총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 대표. 그다음에 국정원장, 비서실장.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당 대표 밑에 사무총장이 있어요. 당에 사무총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정원하고 그다음에 안기부라고 그랬는데 안기부하고 같은 권력기관으로서 보안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권력의 크기를 뭘로 보면 아냐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은 매일 아침에 8시부터 8시 반까지 대통령을 독대합니다. 매일. 그리고 대통령한테 30분 정도 그러니까 재미삼아 예전 모델이니까 요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원체 이명박 대통령 원체 얼리버드니까 일찍 계시니까 모르겠고 대통령이 깨면요 보통 한 7시 반은 7시 관저에 식사하시고 나면 그 전에 보면 이 국가 기밀상 그건 노란 봉투라 그래갖고 안기부 국정원에서 그다음에 안기부에서 정리한 국내 동향, 북한 동향, 미국 동향, 정치 동향 딱 보고서가 들어갑니다. 아침에 대통령을 봐요. 대통령을 볼 수 있어요. 그때 나오는 빵 찍히는 게 이제 친전, 그 영어로 하면 for your eyes only 하는 거 친전 찍히고 대통령 보고 나면 8시부터 8시 반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한테 가서 비서실에서 정리한 부분 갖다 보고 드리고 그러면 대통령이 지침을 줍니다. 몇 개 방향에 하루에. 그러면 8시 반부터 9시까지 비서실장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해요. 주재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일 힘이 세요. 그다음에 안기부장 현재 국정원장이죠. 안기부장은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하지 않는 딱 독대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안사령관은 한 달에 한 번. 당 사무총장은 일주일에 한 번. 당 대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하죠? 사무총장은 일주일에 한 번이고 당 대표는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당 대표는 그래도 의례적으로 듣는 거고 사무총장은 당시 총재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사무총장한테 돈도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별도로 그 의원들에 대한 동향도 다 보고받습니다. 그와 같이 근데 국무총리는 뭐 국무회의 때가 아니고 참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의전 총리, 핫바지 총리, 독대 총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의 대통령이 당 정청을 다 관장하는 그런 형태죠. 우리 대통령제가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이제 책임 총리제를 한다니까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마침 특히 이제 총리는 세종시 총리 아닙니까? 이제 다음 이번 2월 25일부터는 그렇죠. 뭐 이미 지금 총리가 김학식 총리 지금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그렇더라도 지금 총리 세종로 청사에 있는 총리 공간 놔둬야 됩니다.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놔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에 와 있으면 국회의원이 뭐니 일이 많은데 있고 그다음에 삼청동에 있는 그 총리 공간도 지금 계속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빈 접견이라든가 외국에서 온 손님들 접견한다든가 이런 거 하려면은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길이 멀면 마음이 멀기 마련입니다. 오늘 영어 좀 하면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러니까 유명한 영어 수거죠. 요즘도 막 많이 써요. 많이 쓰겠죠. out of mind,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러니까 총리가 여기 광화문에 있으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 혹시 잘 모르는 분 위해서 해석은 하나 해주고 out 가시죠. of sight. 그러니까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out of mind.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멀면 마음이 멀다.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책임 총리제를 진짜 하려면 독대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보면 세종시로 내려가고 이쪽 좀 광화문에 있는 청사 이 지금 광화문 얼마 전까지 광화문에서 청와대 그래도 그나마도 직선거리 1.5km 됐었는데 이제는 보면 세종시로 내려갔으니까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총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국무회의 말고 국무회의는 당연히 그거는
그건 국무회의는 국무회의 의장이 대통령이고 부의장이 국무총리가 그거 당연히 보는 건데 국무회의 가면요. 17명 중 19명이죠. 이제 17개 부니까 19명 국무위원하고 배석하는 뭐 국정원장 뭐 이런 사람 다 서울시장 다 배석하거든요. 그 배석해 갖고 큰 얘기 못 해요. 반드시 국무총리를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 30분이 됐다 1시간에 독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듣고 지시를 내려야만 장관들이 국무총리를 갖다 어렵게 합니다. 어렵게 알죠. 예. 아, 저분이 대통령을 만나고 왔으니까 이번에는 저분의 말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장관들이 슬슬 깁니다. 안 그러면요 장관들이 국무총리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그런 그 다음에 이제 경제부총리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과거에 이제 있었는데 항상 경제부총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간에 이게 항상 이게 안 맞죠. 권력 다툼이 어떨 때 누가 세고 어떨 때 누가 세고 그러는데 근데 경제부총리의 취지가 경제부처 전반적으로 잘 총괄 조정하라는 의미니까 경제수석비서관이 힘이 세면 안 되겠죠. 그건 원칙 그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경제부총리도 지금 총리 책임 총리제 운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그 권한과 역할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총리보다는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그야말로 비서실은 대통령과 그 총리 강요들 간의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그 역할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 파악하는 이런 정도를 해야지 직접 그 국정에 사실상에 개입하는 이런 역할은 하면 안 되겠죠. 그건 대통령과 강요가 직접 하도록 그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그건 뭐 그렇게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게 하다 보면 사람이 또 자기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또 대통령의 몫이기도 합니다. 보고 대통령이 그거는 또 정리 작업을 잘 해야 되고 그게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 자 그리고 우리 총리 지금 청렴, 행정, 덕망 지금 나오는 분들 보면 뭐 최근에는 뭐 조무재, 뭐 조순형, 뭐 박상정 이런 분까지 지금 최근에는 거론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청렴, 도덕성이라고 그러죠. 도덕성, 청렴, 능력이야 지금 국무총리 물망에 오를 정도면 다 장관급 이상 하신 분들이니까 능력이 다 있는 분들이죠. 능력은 다른데 아까 말씀대로 행정을 하느냐 능력하고 행정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정은 해봐야지 또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행정 경험의 능력, 행정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 건데 저는 이번 기회에 그 청렴, 우리 도덕성, 그 도덕성의 잣대에 대해서 뭔가 한번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마침 이번에 이동읍 헌법재판소장 이 당초 이제 이동읍 헌법재판소장이 현재는 좀 재판관이 헌법 전 재판관이죠. 하다 보니까 뭐 보면 야당에서 처음에는 아니 왜 무슨 대구 경북 TK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그 저 헌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있을 때 굉장히 뭐랄까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고 보수적 의견을 많이 냈다. 그래서 뭐 친일 문제, 뭐 재산 환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냈고 미네르바 사건 기억나시죠?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서 보수적 판결 내서 동의할 수 없다. 하여튼 저 그때는 야당을 질타했어요. 무슨 소리냐? 재판관은 헌법에 따라서 법관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당신들 조금 진보적 의견 낸 예를 들면 뭐 지금은 뭐 의원이 됐죠. 뭐 각하새끼 하고 뭐 이런 그런 우습지도 않은 그런 말을 해가면서 원래 법관이라는 것은 판결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주 진보적 판결 내린 사람들 만약에 보수 우익 단체에서 저놈은 안 된다. 그러면 그 용인하실 겁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좌파적 시각 갖고 있는 판사도 필요하고 우파적 시각 갖고 있는 판사도 필요하고 다만 그러기 때문에 합의제가 있는 것이고 대법원은 전원 일치제가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그런 건 소수 의견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역대급은 노무현 대통령 때 전효숙 씨 같은 경우 육사가 아니죠. 뭐 사시 17기 동기죠. 얼마나 보면은 그 좌파적인 이른바 그다음 보수 쪽에서는 빨갱이라고 그랬어요. 그 빨갱이 같은 그런 저 판결 내렸어요. 그러나 그하고 다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근 이동업 후보자에서 보니까 이제 도덕성의 문제가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보니까 처음에는 위장 전입 얘기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뭐 삼성으로부터 뭐 스폰서 뭐 협찬을 받아라 그랬다가 또
부장 판사 때는 밑에 그 배석 판사들한테 룸사롱 가자 그러더니 룸사롱 가서 2차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성매매입니다. 그 2차 검사들은 2차 간다는데 너희들 2차 가고 싶으면 얘기해라 내가 붙여줄게 그랬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또 해외 뻔질라면 해외여행 가고 그다음에 무슨 뭐 출판 기념회 하면서 책 강매하게 강제로 구입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은 꼭 인사철만 되고 인사청문회 때만 되면은 여야를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또 지금 이명박 정권 때 이제 앞으로 박근혜 정권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보면은 이 청렴 도덕성의 기준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칠 겁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저도 그 부분을 참 여러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양면이 있습니다. 지금 도덕성 물론 높아야 되는데 도덕성도 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 신축성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는 봅니다. 이제 이게 제한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뭐 이동업 지금 헌재 소장 내정자 경우 예를 들어보죠. 처음에 이야기 나온 게 뭐 아파트를 구입할 때 뭐 결국은 양도세 안 내려고 그랬다. 뭐 그다음에 뭐 저 무슨 증여세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또 위장 전입의 사례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보면 20년 전이거든요. 20년 전의 상황은 사실 사람들이 이런 어떤 법적인 그런 개념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고 사실 그냥 뭐 회사원이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파트 매매 가격도 부동산에서 알아서 그냥 딱 하고 그게 그냥 의뢰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한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고 본인이 법을 어떻게 피해 가려고 꼭 한 게 아니고 관행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게 잘 됐다는 건 아닌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게 사실상 보편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일정 부분 감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정도 이야기 나오는 거 가지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헌재 소장이라는 아주 이 엄중한 자리에 적합하느냐.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그 당시 분위기와 관행을 지금의 잣대로 너무 강하게 들이미는 건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동욱 대법관은 그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동안에 쭉 주변 어떤 그저 조직원들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뭐 일반 생활에서 나오는 게 뭐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다 또는 뭐 어떤 그 법관으로서 어떤 외부와의 어떤 그런 어떤 약간의 거래성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희미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서 물론 그 부분도 다른 면은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잡으려고 들면 먼지털이식으로 그냥 모든 걸 다 해내면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나 그것도 이렇게 보면 꼭 뭐 먼지털이식이 아니래도 이렇게 나온 내용을 보면 저 정도면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은 들죠. 그래서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서는 조금 걱정된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앞부분 나온 이야기 가지고는 너무 강조하는 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야기는 상당히 마이너한 이야기고 그걸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면 과연 장관을 제대로 뽑을 수 있을 것인가. 뭐 과거 인사에서도 그런 호소를 많이 했죠. 역대 정권에서 그랬는데 그거는 그래도 약간의 신축성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너무 좀 약간은 이거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자 부분만 놓고 본다면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이 법에 대한 인식과 그다음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국가를 위한 헌법에 대한 철학과 소신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는 봤는데 지금 자꾸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이분이 있죠. 주변으로부터도 그렇게 환영받지를 못했구나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사청문회 한번 해서 본인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본인 이야기 들어봐야 됩니다. 본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거는 일방적으로만 매도한 이야기다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것이 또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나야 되겠죠. 아직도 한쪽의 이야기니까 이동 재판관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청문회가 중요한 것이고요. 청문회 사실은 20세기 때까지는 청문회라는 게 없었어요.
청문회 제도를 갖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게 2000년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당시 4대 권력기관이라고 그래서 이제 국가정보원, 검찰총장, 그다음 국세청장 등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고 곧 이어서 이제 일반 국무위원, 장관들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갖다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아마 20세기 때까지는 우리나라에 흔히 출세한 사람들의 패턴이 똑같아요. 보면은 남편은 보면은 승승장구하고 부인은 거기서 보면 위장 전입해서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보면 이리저리 하면서 다운 계약서 써서 사실 그 남편 모르게 남편이 그거 다 모르고 알 턱도 없고 그 당시는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걸로 생각하고 남편은 그냥 회사나 어디 뭐 저 정부 그냥 직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지난해 보면 저 안철수 씨도 보면 다운 계약서 문제가 다 논란이 됐었는데 뭐 다운 계약서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애들 좋은 학군 보낸다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2000년에 새로운 어떻게 보면 잣대가 만들어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줄줄이 낙마하는 거예요. 줄줄이 낙마하는데 저는 그래도 낙마시켜야 된다. 그래도 낙마시켜야 된다. 왜냐하니까 지금 놀랍게도요. 예.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로 공무원 생활 시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사무관들 처음 사무관 자기 관리 아주 철저하게 하죠. 철저하게 합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아 얼마나 철저하게 제 얘기는 인사청문회 이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거는 정말 그건 분명하게 100%고 그 전에 있었던 것이라면 그 당시 관행을 약간은 한번 고려는 해보자라는 것이지 그거를 뭐 그걸 그대로 다 봐주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약간의 고려는 해보자. 아무리 그래서 본인이 억울하고 그 당시에 나만 그랬나 니도 그랬고 나도 그래 다 그랬지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잘라야 돼요. 왜냐하니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잘라야 됩니다. 부동산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부동산 없어요. 없어요. 다운 계약서도 안 쓰고요. 안 쓰고. 또 무슨 위장 전입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러니까 너무나 자신 있게. 이게 좀 농담을 하는 이야기. 근데 자신 있는 게 왜 나는 잘 살지 못했거든요. 이른바 우리나라 얘기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은 1%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이죠 인구가. 1%면 얼마인 줄 아세요? 계산 안 되시죠? 50만이 50만. 아니 그 1%라는 건 그러니까 50. 어떤 행위를 1%냐에 따라 다른데 20년 30년 전에 그 아파트 거래 뭐 심지어 뭐 그때는 막 임야 거래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그 보편적인 행태였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것까지 확산하면 1%는 근데 우리 아니죠. 이제 국장님은 이제 1%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살짝 자기.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러나 장관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 지금 장관이나 이렇게 보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나이가 한 55세, 56세, 50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보면 대부분 학번으로 따지면 70대 학번이고 직장생활 80년 초반에 시작했어요. 그렇죠. 80년 초반에 시작했는데 그때가 전두환 대통령 때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생각보다는 부동산 그 당시 부동산 투기 없었거든요. 꽝 불렀어요. 평당 13만 원. 강남하고 강북하고 큰 차이 없어요. 그때 뭐 했다 그러면 수사한 거예요 다. 사실은. 그리고 위장전입 얘기 나오고 학군 얘기 나온 것도 강남에 이른바 파락군이 생긴 것이 80년 중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른바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붙어갖고 우리 사회 에리트 중에 에리트들이 그 짓을 했다면 비록 좀 억울하겠지만 잘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무엇이 정치학대에서는 끊임없는 피를 봐야 됩니다. 많이 본인으로서는 안타깝고 억울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면은 지금 최소한 요즘 공무원들 사무관들 서기관들의 돈 줘보세요. 돈 절대 안 받습니다. 나쁜 짓 어디 가서 끌고 가서 어디 시원한 데 가서 시원하게 룸사롱이나 한번 가자 그러면 절대 안 갑니다. 왜? 본인이 내가 앞으로 장차관 되고 실국장 되고 군인으로 말하면 별 따는 거하고 똑같아요. 장관이 별 4시입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별 하나 달기 위해서는 육사에서 250명 졸업해서 별 다는 게 한 20-30명밖에 안 되잖아요. 10%라고요. 그 중간에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자기 관리도 잘해야 되고 재수도 좋아야 돼요. 군인 같은 경우는 자기 관리 잘하고 다 잘했는데 보면 부하놈 하나가 사고 쳐서 뭐 탈영해 버리면 그래서 장군 못 됩니다. 그와 같이 이 3박자를 다 갖춰야만이 장군이 될 수 있고 3박자를 다 갖춰야만이 이제는 실국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와야 돼요. 때문에 이번에 보면은 좀 엄격하리만큼 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리고 대전제는 뭐냐니까 박근혜 당선인과 그 측근이 먼저 청렴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수장학회 문제 지금 위아무야 넘어가면 안 돼요. 저거는 이제 뭐 아마 선거 전에 하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안 위아무야 하고 넘어갔잖아요. 안 위아무야 하고 넘어가고 넘어갔네요. 예. 위아무야 지금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건망증 유권자 여러분 건망증이 심하면 민주정치는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정수장학회는 장학회의 그 취지라든지 운영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문제가 드러나지 않죠.